인사조직론의 학문적 그 소양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누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사조직론의 기본적 소양, 학문적 소양을 기본적으로 좀 익히자. 그래야 다시는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고 문재인 같은 사람을 다시는 이렇게 추켜 세우지 않고 못할 때 그때 바로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아예 공직에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 있는 애들 상당 부분이 다 친문 세력이요 친윤 세력이란 말이죠. 다 같은 놈들이야 거기 앉아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다 갈아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러가면 이게 초점이 또 안 맞고 그렇습니다. 이게 안 맞죠 초점이. 초점이 맞아요? 봅시다. 초점이 맞는지 이렇게 보면 되죠. 초점이 맞아요? 아유. 이게 어두워졌잖아요. 걔네 뿌리들. 조금 맞았나? 초점이? 예,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 맞아집니다. 이게 아주 골치 아파요. 예, 지금도 이제 초점이 잘 안 맞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이러다가 그냥 주저앉아요. 자,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인사조직론의 학문적 소양을 갖춰야 누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관없이 이 평가하는 방법론을 계속 익히시라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했냐? 앞뒤 전후가 맞는 말을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문재인은 앞에서 이런 거룩한 말을 했다가 이 뒤에 가서는 다 앞에서 말한 말을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것을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하는 것을 잘 듣자. 그 다음에 행동해야 됩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는지, 왜 말과 다르게 행동했는지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서로 코히어런스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의사결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가기 위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비전이 있는 거야. 한 30년 내에 어떻게 우리나라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말, 행동, 의사결정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합성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동하고 진리를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냥 우리가 뭐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영감으로 뭘 주었다 이렇게 그 사람이 만든 텍스트예요 그냥. 그래서 텍스트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 교훈, 위대한 가르침의 기억으로 우리의 영혼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코헤런스가 있어야 돼요. 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국이 한 말은 앞뒤 전후가 안 맞아. 그래서 내가 계속 시비 붙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이익이 되는 거 쓱 포장해. 그 이익이 되게 그때 말이 막 바뀌어. 앞으로 내가 계속 조국 얘기를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를 다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했어요. 문재인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노영민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임종석이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노영민 임종석 이런 애들은 이제 아예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니까 그 문재인은 지금도 얼굴을 내비치고 있고 조국은 이제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합성이 딱딱 들어맞으면 진리가 되느냐? 근데 우리 사회에 살다 보면 이렇게 딱 삼위일체가 되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죠.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파피루스님,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말을 바꿀 수도 있고 행동을 바꿀 수도 있고 의사결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다른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맥락 이론이에요. 컨텍스트,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그 텍스트가 나오게 된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그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맥락상 그럴 수밖에 없다면 삼위일체가 일어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는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맥락에 따라서 삼위일체가 일어났을 때 의사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돼요. 합의의 이론, 컨센서스 티어리죠. 컨센서스. 그러니까 합의되지 않고 지시명령한 것은 그것은 독재 정치의 파시즘에나 가능한 거예요. 나치즘과 같은 그런 데나 가능하죠. 공산주의 체제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체제에는 이 정합성 이론, 삼위일체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맥락을 통해서 설사 삼위일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맥락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것은 정합성 이론에 부합하다고 보고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됐을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각자 하는 거지만 의사결정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함께 합의를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 정의가 일어나고 진리를 실현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정합성 이론, 진리의 맥락 이론, 진리의 합의 이론 이것이 맹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 이론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삼위일체로 일어나도록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르쳐 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왜 말을 앞뒤가 다르게 하는지, 왜 말은 멋들어지게 해놓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지, 왜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해놓고 의사결정은 전혀 다르게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맥락도 파악하고 그것이 합의할 수 있는 방식인지를 알아보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이걸 자꾸 그냥 계속 훈련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 때, 김어준이 뭐라고 말할 때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김어준이 그 유시민하고 만나가지고 거기 그 알릴레오 북스인가 거기 알릴레오 어디 거기에 나와가지고 내가 그 찾다가 그거를 찾았어. 드디어. 예전에 다 들려줬죠. 윤석열은 문재인에 대한 충성심에서 충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조국을 들이다 판 것은 다 윤석열을 위해서 문재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조국을 그렇게 하는 것도 문재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윤석열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는 것은 윤석열이 강직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는 이런 개소리들을 쫙 늘어놨거든. 근데 앞뒤 말이 맞지 않아, 우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나온 말도 맞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업데이트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엉망이라는 거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어디까지 믿으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시민도 똑같아. 두 놈이 짜고 치는 고수도 붙인 거지. 그러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붙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윤석열이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인사론을 모르면 이렇게 엉망진창인 나라가 순식간에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지시 명령에 따라서 의사결정하는 게 있고 독재 정치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것이 그대로. 아니 그 명태균이 하는 말이죠. 대통령의 말을 거역하는 놈들이 있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의 말인데 왜 거역을 하면 안 돼. 대통령의 말이 뭔데. 지가 뭐냐고.
그 술 처먹고 행얼거리던 그런 놈 아니야. 그 윤석열이 말이 뭔데? 합리적이어야지. 그래서 이런 독재 정치로 되면 선악이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선악을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예지력은 고사하고. 근데 그런 놈을 데려다가 다 써먹었단 말이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은 어떤 한 사람의 지시명령이 아니라 합의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진들이 합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지. 높은 사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합의 없이 그대로 지시명령하는 것은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사회에서는.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하는데 합의할 때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강요하는 방식의 합의는 안 되고 어떤 강요도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합의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가장 합리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정치죠. 그럴 때 거기서는 가장 최선의 합리성, 최선의 공정성, 최선의 투명성을 추구해 가게 됩니다. 합의하기 때문에. 이런 합의의 민주정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어디로 갈런지 10년 후, 5년 후, 1년 후 또는 20년 후, 30년 후의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슨 문제가? 합의의 민주정치라는 이 체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 하는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이야. 어디로 끌고 갈지. 비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 그 방향으로 끌고 가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이런 비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끌고 가야 될지 몰라. 지지율만 챙겨 지지율. 지지율 챙기면 챙길수록 내려가는 거야 점점. 바보죠 바보. 비전이 있다는 말은 곧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전이 달성되지 않기 때문에 용트림을 치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용트림을 치는 전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뭐가 있다? 조직이 있는 거예요. 비전, 전략, 조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비전이다. 비전이 없어요. 윤석열은 비전이 없습니다. 뭘 하려는 게 없어요. 그래서 비전과 전략과 조직이 다시 삼위일체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삼위일체가 제대로 실행돼 가고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리더십이 필요하죠. 이 올바른 리더십은 다시 삼위일체를 필요로 하는데 신뢰를 확보하고 희망을 공유하고 다노 경영체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바로 다시 삼위일체가 형성되죠. 세계의 삼위일체 속에서 조직이 운영될 때만 그것은 국가 조직이든 기업 조직이든 가정 조직이든 간에 어떤 조직에 가서라도 이 세 가지의 삼위일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삼위일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은 뭐냐? 출발점은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멀리 내다보고 지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래지향성이라는 영양 요소가 바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삼위일체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나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특별히 민주당을 더 선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재명이 뭐 나와서 뭐 잘 못하면 나는 이재명도 까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재명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고 이재명의 비전과 전략과 조직에 대해서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를 밀어줘야 국가가 발전하겠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첫 출발이 뭐라고?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비전 전략 조직 신뢰 확보 희망 공유 요거는 다 실천해 가는 거예요. 요 말한 것들을 이렇게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알아도 요 세 가지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도 우리는 윤석열 같은 놈을 찍을 수가 없죠. 문재인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음을 봅시다. 이거는 여러 번 봤죠? 여기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놈들이 윤석열을 채용한 거죠. 김건희가 윤석열을 지배하고 명태균이 김건희를 지배하고 그 명태균이 이준석과 오세훈과 박형준과 김종인 이 사람들을 녹아버리는 거죠. 이 네 사람도 오세훈, 이준석, 김종인, 박형준 이 네 사람도 어떻게든지 명태균을 이용해 먹으려고 끼룩끼르다가 명태균에 녹아난 거죠. 명태균에게 녹아난 거예요. 김영선, 조은희, 안철수 뭐 다 마찬가지 이놈들. 이것도 더 있겠죠 이제. 한 사람이 요새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김한정이라는 사람이에요. 김한정. 오세훈의 뭐 도움을 주는 사람이죠. 오세훈의 스폰서라고. 근데 이 명태균 그다음에 그 강혜경하고 통화해서 김한정이 뭐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됐죠. 그 오세훈이 거짓말하다가 다 들통나고 이거 거짓말하다 들통나고 다 거짓말로 들통난 놈들이야. 김한정도 강혜경을 좀 꼬셔보려고 그러다가 들통났고 이 친구도 한번 수사를 받아야 될 거야. 이게 다 무슨 짓이냐? 이게 다 지금 무슨 짓이냐? 조선 말기에 했었던 일을 똑같이 지금 한 거예요. 뭐야 이게? 외척 세력이 나타나서 매관 매직한 거예요. 매관 매직 아니 뭐야 이게? 엄청난 거죠. 200년 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악의 씨앗을 뿌린 인물 이제 비트코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박상기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거래소를 다 폐쇄해버리겠다. 은성수 잘못된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잘못한 것이니까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된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개소리를 한 두 사람이 이 악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게 뭔지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 놓고 이 짓을 하는 거야.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었는지 들어가서 이게 뭐 140 조회수가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봤겠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했는데 모른다 그러면 모르면 떠들면 안 되는데 계속 떠들어요. 이자가. 유시민이 그게 그 난처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모르면서 폰지 사기니 튤립 투기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체적 가치가 제로라는 거야. 문명의 혁신도 경제의 혁신도 없다. 문명이 혁신해요. 어떻게? 이중지불 문제를 이 디지털 시대에 아주 깨끗이 해결한 게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MBC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나왔던 것이 그거 뭐 2분 50초짜리 3분도 안 되는 건데 지난 보니까 그 또 메일이 왔더라고. 그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하거나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삭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삭제를 다 했더라고. 내가 말한 부분만 빼고 중간중간 유심히 말한 건 다 삭제했더라고. 그래서 아유, 이 MBC도 이제 그러는구나. KBS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처음에 문제가 생긴 게 JTBC. JTBC는 꼭 뭐 인용하면 꼭 저작권 문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와서 KBS가 그러더라고. KBS가 무슨 박민 사장인가 그놈이 와가지고 그런 없다 그랬는데 이제 MBC까지 그러더라고. 그거 2분 50초짜리 그거를 그 저작권이라고. 아유, 네, 그래서 아이고 MBC도 참.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망언을. 표창원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시민 작가께서 가상화폐 사기다. 다 사기다.
빨리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지금 가상화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이게 2022년 얘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시민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게 아직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옳은지 모르죠. 이게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신묘한 장난감이고 무슨 기획적이고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는 이유로 정당화시켜주는 흐름이 있었고 이분들이 영업을 되게 영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초기 영업을 영악하게 해서 그걸로 돈 좀 번 사례들이 몇 개 있는 걸 가지고 언론에서 부추겨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성공신화 나왔죠. 표창원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유시민이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제가 사기라고 결국 망할 거라고 얘기한 후에도 계속 올랐잖아요. 암호화폐 가격이 올랐는데 그거는 이 사기극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 들어오고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저는 판단해도 제가 옳은지는 몰라요. 옳은지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 이렇게 이 유시민이 이거 진짜. 그러나 제가 가진 경제학적 상식에 비추어 구단주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빵빵한 보상 빨리 받아가세요.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경제학적 상식으로는 이 비트코인 현상을, 블록체인 현상을, 암호화폐 현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상식으로 계속 제가 옳은지는 몰라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돌아버리겠는 거죠. 두 번째 망상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은 인간에게 보편적이거든요. 도박을 하고 싶은 욕망이 보편적인가? 인간에게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도박을 하고 싶어요? 글쎄. 나는 도박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도박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라 그러지?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냥 다른 도박을 지금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이 도박은 처벌을 안 해요. 지금 법 바깥에 있거든요. 제도 밖에. 그래서 마음껏 도박을 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지금 번창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여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돈 벌고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제 꼬리를 점점 왜 이게 명확하게 안 하는지 몰라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대.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유용한 부분이 꽤 있죠. 그 표창원은 그래도 뭔가 좀 긍정적인 말을 좀 해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유진호 선생이 내 IT 자문역으로 지금, 그 요새 연말이 돼서 그런지 더 바빠서 나도 통화를 못 했는데, 그동안. 유진호 선생, 요새 바빠서 겨우 선생님 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금융혁명을 꿈꾸는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소수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금 금융 시스템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 대비 혁신을 이뤄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금융혁명을 일으키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유진호 선생 고마워요. 바쁘지만 나한테 가끔 전화 좀 해요. 유진호 선생이 워낙 바쁜 사람이라 그래도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표창원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끌어내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역시 유시민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과 무관합니다. 블록체인은 채굴하는 것만 블록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채굴하지 않는 블록체인도 있어요. 이더리움 같은 건 채굴하다가 그 다음에는 채굴하지 않는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전부 바꿨습니다.
초기에 채굴이나 이런 게 블록체인의 특징인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를 하게 하고 시스템을 돌리게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채굴을 하게 하고 채굴 보상금을 주고 이제 거래 수수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돌렸는데 지금 나오는 대부분은 알트코인이라서 나온 더 나은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사실은 블록체인과 거의 아무 관계도 없이 그냥 찍어서 상장하는 얘기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를 만드는 거예요. 암호화폐란 말을 쓰는 순간 그건 블록체인 기술을 쓴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을 썼는지 안 썼는지는 깃허브에 들어가면 이건 다 이 암호화폐 세계가 좋은 점은 뭐냐면 다 공개돼 있습니다. 다 들어가서 이 코드를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걸 다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냥 카피에다가. 그러니까 수만 개의 프로젝트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오픈 소스거든. 오픈 소스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은. 그러니까 딱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면 그냥 싹 가서 들어가서 보면 알아요. 그 수많은 이 프로젝트들이 다 오픈 소스로 들어가서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봐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다 들어가 보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야 지금. 뭘 알고 떠드는 거야. 암호화폐는 블록체인과 무관하대 이런. 자, 웃겨요 이게. 아니 왜 멀쩡한 진짜 돈을 주고 가짜 돈을 사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질 가치가 전혀 없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화폐 자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유시민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폐 자체에는 내재적 가치가 처음부터 없어요. 지금 한국은행권에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지폐가 나오는 거, 그것은 한국은행이라는 이 공적 기관이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리걸 텐더로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은 좌우지간 이 가치를 갖는다고 법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내재 가치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럼 블록체인 기술로 만들어진 암호화폐들은 사람들이 왜 그게 그렇게 가격이 오르고 들쭉날쭉 가격이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의 믿음이 그 가격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재적 가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화폐도 내재적 가치는 빵이에요. 빵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종이 쪼가리잖아. 아니 후진국 가서 짐바브웨 뭐 이런 나라 가봐 99%가 주가 지수가 폭락했잖아. 99%가 주가 지수가 폭락을 했어. 그거 뭐야? 종이 조각이 됐다는 거야. 국가가 아무리 거기에다가 얼마라고 이 법정 통화로 리걸 텐더라고 그러지. 그 법정 통화를 인정해 봐야 필요 없어. 아니 이걸 아니 경제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그걸 모르지? 우리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다 똥값 있는 화폐들이 많아. 터키 리라. 터키가 리라인가 뭔가 모르겠다. 하여튼. 엘살바도르는 아예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자기 화폐를 돌리고 있잖아, 지금. 비트코인의 그걸 기초 자산으로 그거 화폐를 발행해서 돌리잖아. 왜냐면 근거가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봐. 1980년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청와대를 접수했잖아, 자기가. 그래서 청와대 금고를 다 보니까 거기에 뭐 9억인가 10억인가 현금 다발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중에 나머지는 빼고 그 중에 6억을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불러다가 너 지금 고아가 됐으니까 너 이거 갖다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6억을 줬다는 거 아니야. 당시 1980년에 6억이라는 돈은 어마무시한 돈이었어요. 6억은. 왜? 6억만 있으면은 그때 음마 아파트, 아주 좋은 아파트였지, 그때. 그 강남에 있는 음마 아파트 30채를 살 돈이었어요. 음마 아파트가 그때 2천만 원이었으니까, 한 채. 6억이면 30채를 살 돈이었어. 그 6억을 줬다니까? 그런데 지금 6억 가지고 음마 아파트 한 채도 못 사잖아. 지금
20억, 30억, 40억 할걸? 아파트가? 난 가격은 몰라. 아파트 가격을 내가 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엄청나게 그거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뭐야? 한국은행권이 지난 40년 동안에 이렇게 폭락한 거야. 아니, 그 당시 6억이면 30채의 아파트를 살 것을 지금은 6억을 가지고는 가서 어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러니까 뭐야?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똥값이 됐다는 거야, 이게. 무슨 놈의 내재 가치가 있냐고, 화폐에. 아니,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유시민이 막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녹아나는 거야, 이게 나라 전체가. 정부에서 발행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 가치는 계속 날이 갈수록 추락합니다. 근데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은 어떻게 발행량을 딱 사전에 일반적으로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무한대로 하는 뭐 도지코인 같은 것도 있어. 그거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해. 하여튼 좌우지간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언젠가 폭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무한대로 발행하도록 돼 있는 코인이거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하는, 일론 머스크 그 녀석도 하여간 웃기는 놈인데 하여튼 좌우지간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격가지로 가면 안 되지. 중요한 건 뭐냐.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2140년에 채굴이 끝납니다. 더 이상 2100만 개를 넘어서지 않아요. 비트코인은. 그런데 지금까지 1950만 개인가? 건 2000만 개 가까이 다 그 채굴이 됐어요. 그 조금 남았어요. 이제 한 100여만 개가 남은 거지. 그걸 2140년까지 계속 채굴하는 거야.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지. 그래서 내가 할 얘기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거는 딱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뭐 중간에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지.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것만은 분명하단 말이야.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은행이 없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나라들에게 그냥 은행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다 그 사람들에게 부담시켜야 거기 지역에 은행이 쓸 수 있잖아. 근데 은행이 필요 없잖아, 이거는. 휴대폰만 있으면 되는데.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중지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이게 문명의 혁신이 아니면 뭐냔 말이야, 이게. 내가 유시민이 이 강의를 안 듣겠지만 이쪽 강의를 듣도록 유시민한테 좀 퍼날라줘, 좀. 아유, 답답했네. 우리나라가 전체가 유시민한테 녹아났기 때문에 내가 유시민이 악의 씨앗을 뿌렸다고 내가 말하는 거야. 봅시다, 이게. 작년 은행 당기순이익이 우리나라 은행이야. 한국계 은행들이 21.3조 원, 21조 3천억 원이 역대 최대 이익을 냈어요. 이자 이익이 60조에 육박해. 이자 이익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 당기순이익이 21조 3천억 원이 됐다는 거죠. 이자 이익만 60조 원을 끌어들인 거야, 지금 은행이. 누구로부터? 서민들로부터 이자만 60조 원을 끌어들였다는 거야, 이게. 은행이 없어지면 아니면 은행이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로 축소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뜯기잖아, 이자로. 아니, 왜 그 생각을 못하지? 이게 그래서 나는 이게 뭐냐, 외국인들 은행이 너무 이게 여기 수익률이 좋으니까 은행 지분을 계속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야. 평균 63%가 외국이냐. 한국계 은행은 사실상 외국은행이야. 역대 최고가 됐는데 KB는 80% 육박해. 이 흡혈귀들, 외국인들, 우리 이 상층부에 있는 그 슈퍼 리치들, 얘네들의 불로소득으로 빨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금융기관이라는 거야. 내가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